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천상의 목소리. 그 뒤에 숨겨진 여우의 서늘한 살기.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슬픈 귀신의 울음소리를 찾아낸 유일한 남자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선율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마지막 장송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먼 연인의 손길 뒤에 숨겨진 치밀한 함정.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한 찬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둘 감옥입니까? 사랑조차 도구로 삼은 한 남자의 잔혹한 연주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안개가 사시사철 머무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으나 물이 맑고 흙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터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 차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해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오던 날, 마을의 정적을 깨트리는 낯선 손님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로 붉은 치마폭을 살랑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홍주라 하였고, 그 자태가 마치 달빛을 머금은 하얀 백꽃처럼 고와서 밭을 갈던 농부들도 쟁기질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녀가 내디디는 걸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그 향기는 사람을 홀리는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에 짐을 풀었는데, 주막 주인은 그녀의 미모와 기품에 눌려 방값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방을 내어주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홍주가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주막의 안쪽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마치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굴러가듯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그녀의 노랫소리는 닫힌 문틈을 파고들어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이끌려 하나둘씩 주막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창문을 살짝 열고 달빛 아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신비로운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막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홍주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으며,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밤벌레들조차 울음을 멈춘 듯 마을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 하나에 집중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래 가사는 알 수 없는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는데,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한숨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을 헤매는 외로운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젊은 날에 잃어버린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으니, 홍주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서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홍주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사람의 정기를 탐하여 자신의 영생을 꾀하는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사람들을 홀려왔고, 이번 생에서는 천하일색의 소리꾼으로 태어나 노래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그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으려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결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혼을 빨아들여 자신의 유력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주막으로 모여들어 홍주의 노래를 듣는 것을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삼게 되었고, 농사일이 바쁜 수확철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은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유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의 활기차던 기운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대신 몽롱하고 나른한 기운이 안개처럼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는데, 이는 홍주가 뿜어내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놓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장사가 잘 되어 기뻐했지만 정작 그의 얼굴색은 날이 갈수록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홍주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그들은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만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막으로 달려가 홍주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성이라는 건장한 청년은 홍주를 향한 연모의 정이 유독 깊어 매일 밤 가장 앞줄에 앉아 그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넋을 놓곤 했습니다. 칠성은 본래 마을에서 힘이 장사로 소문난 일꾼이었으나 홍주가 온 뒤로는 곡괭이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하고 눈빛이 풀려 마치 병든 닭처럼 비실거리는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칠성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홍주는 자신의 계획대로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붉은 입술 끝에 걸린 웃음은 아름다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냉기를 품고 있어 보는 이가 있었다면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밤에는 노래로 사람들을 홀리고 낮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미모를 가꾸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가끔씩 사람이 아닌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흉측한 빛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더 크고 깊은 정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목표는 단순히 마을 사람들 몇몇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주는 평소보다 더욱 구슬프고 애절한 곡조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산을 넘어 옆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멀리 퍼져나갔고, 그날 밤 마을의 가축들은 불안함을 감지한 듯 우리 안에서 밤새도록 날뛰었습니다. 소들은 여물을 먹지 않고 뒷걸음질 쳤으며, 닭들은 쥐틀을 치며 울어대어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으나, 이미 홍주의 노래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이 흉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홍주의 목소리에 더욱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홍주의 노래는 마치 달콤한 독주와 같아서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고, 마실수록 몸은 망가지지만 정신은 황홀경을 헤매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홍주를 질투하면서도 그녀의 기이한 매력에 압도되어 감히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들은 삼삼오오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며 홍주에 대한 흉을 보거나 걱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 여자가 온 뒤로 마을 꼴이 말이 아니야. 남편들이 밤마다 주막에 가서 살다시피 하니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하며 한탄했지만, 정작 밤이 되면 그녀들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주막 담벼락에 귀를 대고 홍주의 노래를 훔쳐듣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주의 요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파고들어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 속에 가두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노인이 홍주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세상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최노인은 주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바람결에 실려오는 홍주의 노랫소리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를 맡고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를 돌며 땅의 기운을 살폈는데 홍주가 온 뒤로 마을을 지키던 장승들이 미세하게 틀어지고 마을 입구의 돌탑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노인은 마을 촌장을 찾아가 자네 저 주막에 묵고 있는 여인을 조심하게 사람의 탈을 썼으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 내 귀에는 저 노래가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저승사자의 곡소리처럼 들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촌장 역시 이미 홍주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 최노인의 말을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아니 어르신도 참 그렇게 고운 처자가 무슨 요물이라 하십니까? 노래가 좀 구슬퍼서 그렇지 심성은 착해 보입디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최노인은 촌장의 반응에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홍주는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인간들의 의심 따위는 자신의 요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보란듯이 낮에도 주막 마루에 나와 앉아 머리를 빗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웃음을 흘렸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녀 앞에 멈춰서서 침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는데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대낮에도 안개가 걷히지 않고 회색빛 하늘이 계속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논밭의 곡식들은 알맹이가 차지 않고 쭉정이만 남은 채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물은 예전처럼 맑지 않고 탁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가뭄 탓이라 여기거나 계절이 바뀌어 그렇다고 생각할 뿐 홍주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홍주는 밤마다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생기 넘치고 붉게 빛났지만 반대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눈은 둔해져 갔습니다. 홍주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촌부들의 정기가 아니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봉인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완성시켜줄 특별한 영혼을 가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이끌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의 노래에 담긴 진정한 악의 울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노래에 화답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요괴로서의 힘을 얻고 천년을 넘게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운명의 상대를 부르는 주문과도 같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주의 기다림에 응답이라도 하듯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비파 하나를 등에 맨 채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어오는 떠돌이 악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하얗게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나 그의 귀는 바람 소리만 듣고도 나뭇잎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예민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악사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공기 중에 떠도는 홍주의 노래 찬양을 맡았는데 그의 표정은 호기심이나 매혹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적을 만난 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악사의 이름은 현이라 하였고 그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찾아
유랑하는 예인이었으나 사실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악사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 영혼을 다스리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진 몰락한 퇴마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사악하고도 매혹적인 노래의 냄새를 맡고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주막 쪽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등 뒤에 맨 비파는 웅웅거리며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현은 주모에게 술 한 잔을 청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그 시각은 해가 지고 홍주가 노래를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낯선 맹인 악사에게 잠시 눈길을 주었으나 이내 곧 시작될 홍주의 노래를 기다리며 그에게 관심을 껐습니다. 현은 술잔을 입에 가져가지 않고 탁자 위에 놓은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막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기척에 집중했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첫 소절이 시작되려는 찰나의 긴장감까지 현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홍주의 노래가 시작되자 주막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현 또한 그 소리에 짐짓 놀란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요물의 목소리보다도 강력하고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슬픈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노래로 들리겠지만 현이의 귀에는 그 노래 속에 숨겨진 수천 명의 비명과 원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비파를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홍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낯선 기운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요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오는 단단한 바위 같은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마루 끝에 앉아있는 눈먼 악사 현을 발견했습니다. 홍주의 눈이 현에게 꽂히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혹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천적일지도 모른다는 이중적인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오히려 노래에 애절함을 더해주어 사람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현은 홍주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았음을 느끼고도 모른 척하며 손가락을 비파줄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아직 비파를 켜지 않고 줄을 살짝 튕겨 소리의 울림만을 확인했는데 그 작은 튕김 소리가 홍주의 노래 사이를 파고들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홍주의 노래라는 수면의 파문을 일으켰고 홍주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두 소리꾼, 아니 요물과 퇴마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대결이자 기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홍주의 노래는 더욱 고조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춤을 추거나 바닥을 구르며 환희에 젖어들었습니다. 현은 그 광란의 현장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섬처럼 앉아 홍주의 노래가 가진 패턴과 약점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음을 꺾는 순간, 그리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순간들을 기억하며 언제 자신의 비파 소리를 섞어 넣어야 할지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홍주가 노래의 절정 부분에서 길게 소리를 뽑아내자 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파의 현을 뜯으며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파 소리는 홍주의 목소리를 감싸 안으면서도
묘하게 엇박자를 타며 긴장감을 조성했는데 그 어울림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여 듣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홍주는 예상치 못한 반주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파 소리에 이끌려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합주에 완전히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그날 밤 산속의 작은 주막은 이 세상이 아닌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오르며 위험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이한 합주가 있고 난 뒤 마을을 감싸고 있던 안개는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 아침이 밝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주막에서 홍주의 노래와 현의 비파 소리에 취해 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얼굴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파랗고 푸석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깨어 있어도 꿈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한 상태가 마을 전체를 전염병처럼 휩쓸고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다시 주막으로 향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천하일색의 소리꾼과 신들린 비파 솜씨를 가진 장리 막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량들은 물론이고 호기심 많은 장사치들까지 보따리를 싸들고 이 깊은 산골로 찾아오기 시작해 평소 조용하던 마을은 외지인들의 발길로 북적거렸습니다. 주막은 몰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지 못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려야 할 지경이었으며, 주막 주인은 돈꾀에 쌓이는 엽전을 세느라 입이 귀에 걸렸지만 정작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은 주막의 한 구석 방을 얻어묵으며 낮에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비파를 손질하거나 명상에 잠겼는데, 그의 곁에는 항상 낡은 지팡이와 비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귀를 열어두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홍주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까지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낮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부스스 일어나곤 했는데, 그녀가 깨어날 때마다 주막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고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현의 예민한 청각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들썩이는 것과는 반대로 마을 곳곳에서는 흉흉하고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가축들이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씨네 외양간에 있던 암소가 밤새 구슬피 울어대더니 다음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겉으로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으나 마치 몸속의 피가 모조리 빠져나간 듯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소가 나이가 들어 죽었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어서 박신의 닭장에서도 병고가 일어났는데, 알을 잘 낳던 암탉 10여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닭들은 목이 비틀어지거나 털이 뽑힌 흔적도 없이 그저 굽 위에서 툭툭 떨어져 죽어 있었고, 그누는 공포에 질린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컹컹 짖어대기보다는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며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짐승들이 인간보다 먼저 이 마을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두레박을 올릴 때마다 물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수정처럼 맑고 달던 우물물이 어느새 탁하고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고, 그 물로 밥을 지으면 밥알이 붉게 물들거나 금방 쉬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안악들은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마을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나 하며 불안해했지만,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을 잊으려는 듯 다시 홍주의 노래를 듣기 위해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현은 사람들이 잠든 낮 시간을 이용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 기이한 현상들을 직접 확인하고 다녔는데, 겉보기에는 앞 못 보는 맹인이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퇴마사의 눈으로 요기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소가 발견된 외양간 앞에 멈춰서서 흙냄새를 맡았고, 그곳에서 홍주에게서 느꼈던 것과 동일한 달콤하고도 역겨운 향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산짐승의 정기를 취한 요물의 소행이었으며, 현은 이 요물이 사람들의 정기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명력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젊은 일꾼 칠성이가 밭을 갈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칠성은 평소 소도 때려잡을 만큼 건강한 청년이었기에 그의 급작스러운 발병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칠성은 쓰러져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그의 입에서는 홍주, 낭자, 가지 마시오, 노래를 더 들려주시오 같은 말들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았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기가 허해졌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부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무당을 불렀지만, 마을에 들어온 무당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무시무시한 것이 입을 벌리고 있다 며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공포가 자리잡기 시작했으나, 이미 홍주의 노래에 중독된 그들은 그 공포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밤이 되면 홍주의 노래가 주는 환각 속으로 도피하여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홍주는 마을이 혼란에 빠진 것을 즐기는 듯 밤마다 더욱 화려하고 자극적인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그녀는 이제 대놓고 현에게 합주를 제안하며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현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비파를 연주했는데, 이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홍주는 현의 비파 소리가 자신의 노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믿으며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가끔은 노래 중간에 현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귓가에 속삭이며 그를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현은 홍주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연주에만 집중하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담긴 비파 소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여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홍주에게 먹히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고 있었으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홍주의 요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갔고, 현의 비파줄은 그 엄청난 사기를 감당하느라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집안의 어른으로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직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쓰러진 일과 가축들의 죽음, 그리고 낯선 여인과 맹인 악사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홍주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서늘한 기운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숭배하듯 따르고 있어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촌장은 홍주가 아닌 그 곁에 머무는 맹인 악사 현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촌장은 사람을 시켜 현을 자신의 집으로 은밀히 불러들였는데 현은 촌장의 부름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촌장의 집 마루에 앉은 현에게 촌장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비록 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촌장의 묵직한 시선이 자신의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촌장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비파를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군. 허나 내 귀에는 자네의 비파 소리가 그저 흥을 돋우는 가락이 아니라 무언가와 싸우는 칼소리처럼 들리네. 촌장의 말에 현은 찻잔을 든 손을 멈칫했으나 이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떠드는 맹인 악사일 뿐 싸움 같은 건 모릅니다. 라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현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혀를 씹씹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늙어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졌을지 모르나 사람 냄새와 짐승 냄새는 구분할 줄 아네. 자네 곁에 있는 그 여인, 홍주라고 했던가. 그 여인에게서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나네. 자네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촌장의 직설적인 지적에 현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촌장이라고 얕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의 정체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만약 그 냄새가 사실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촌장은 긴 담뱃대를 재떨이에 털며 대답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해야겠지만 이 마을은 내 조상들이 뼈를 묻은 곳이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이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지. 자네가 만약 그 여인과 한패가 아니라면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마을을 떠나게나. 내 보기에 자네도 위태로워 보여. 촌장의 경고는 현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연륜이 묻어나는 조언이었습니다. 현은 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의 말씀 뼈에 새기겠습니다. 허나 저는 갈 곳이 없는 몸, 조금 더 머물며 밥값을 하려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촌장은 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현의 눈빛 비록 감겨 있었지만 애서 느껴지는 결기를 잃고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이 촌장의 집을 나서서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에는 다시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울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은 주막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평소보다 붉고 탁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요물의 힘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였으며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홍주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마루에 나와 앉았는데 그녀의 입술은 갓 잡은 짐승의 피를 머금은 듯 붉었고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이 자리에 앉자 요염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악사님도 준비되셨나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현은 비파주를 조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홍주가 부르겠다는 특별한 노래는 분명 마을 사람들의 남은 정기를 모조리 빨아들이기 위한 최후의 주술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은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반주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폭주를 막고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의 비파 속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홍주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주막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웠으며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현은 비파를 격렬하게 연주하며 홍주의 소리와 맞섰는데 그의 연주는 홍주의 소리를 감싸는 듯 하다가도 날카롭게 베어내고 달래는 듯 하다가도 강하게 억누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로 벌이는 치열한 전투였으며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의 승부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홍주의 얼굴에는 희열과 고통이 교차했고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그림자처럼 일렁이는 환영이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현의 비파 소리가 자신의 힘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현을 노려보며 더욱 표독스럽게 노래를 불렀고 현 또한 지지 않고 비파줄이 끊어질 듯 강하게 튕기며 맞대응했습니다. 두 소리의 충돌로 인해 주막의 기둥이 흔들리고 호롱불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린 밤은 그렇게 위태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주막을 뒤흔들었던 격렬한 합주가 끝난 후 마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부러진 가지들처럼 기진맥진하여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고 주막마당에는 깨진 술잔과 찢어진 멍석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난밤의 광란을 짐작게 했습니다. 홍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가슴은 전에 없던 묘한 흥분과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내를 홀리고 그들의 정기를 취해왔지만 자신의 노래에 담긴 살기와 비통함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감싸 안아주는 사내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상기된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먹잇감을 향한 식욕인지 아니면 사내를 향한 연정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옆방에 머물고 있던 현은 홍주가 방으로 들어가 기척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백태가 낀 맹인의 눈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었으며 과거 왕실의 제사를 관장하고 악귀를 쫓던 대단한 법력을 지닌 퇴마사였으나 모함에 빠져 모든 지위와 힘을 잃고 세상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법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천년 묵은 여우 요물의 여의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문에 들리는 홍주가 바로 그 요물임을 직감하여 맹인 행세를 하며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현은 품속에서 낡고 오래된 붓과 붉은 주사부적을 쓸 때 쓰는 붉은 물감과 섞인 먹물을 꺼내어 비파의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요물의 힘을 봉인하고 그 영혼을 가두는 강력한 부적의 주문이었는데 그는 밤마다
홍주가 방심한 틈을 타 비파의 이 주문을 조금씩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악기처럼 보였지만 현의 비파는 이제 요물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자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놀리는 손길에 한치의 떨림도 없었으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니 이는 요물의 바로 곁에서 그 기운을 숨기며 작업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주는 날이 갈수록 현에게 깊이 빠져들었는데 그녀는 낮에도 잠을 자지 않고 현의 방을 찾아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현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그의 앞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조금 더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요물로서 겪어야 했던 긴 세월의 외로움을 은유적으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세상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슬픈 것들이 있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결국은 상대를 파멸시키게 되는 그런 슬픈 운명 말이에요. 홍주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애절했고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은 홍주의 고백을 들으며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거나 비파주를 튕겨 위로의 곡조를 들려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홍주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수록 그녀의 방어 기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슬픔과 고독이 얼마나 거대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의 근원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본 현은 아주 잠시나마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을 사람들의 고통받는 얼굴과 칠성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녀를 반드시 봉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낮에도 닭이 울지 않고 개들이 짖지 않는 죽음의 고요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했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배고픔보다 더한 갈증을 호소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다며 우물가를 떠나지 못했고 그들의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눈은 매약에 들어가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주가 현에게 신경을 쓰느라 마을 사람들에게서 전기를 더욱 급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돌아보다가 주막 앞에서 멈춰섰는데 그의 눈에는 주막 지붕 위로 검붉은 요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촌장을 다시 찾아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저 요물이 이번 보름달이 뜨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제물로 삼아 승천하려 할 거야. 그 전에 막지 못하면 이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걸세. 라고 경고했습니다. 촌장은 최 노인의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 맹인 낙사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최 노인은 그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틀림없으나 요물은 꼬리가 9 달린 불효라네. 사람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은 자신의 방에서 비파를 손질하다가 문득 홍주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업하던 붓을 숨기고 다시 맹인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주가 방으로 들어오자 방 안 가득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가 퍼졌는데 오늘은 그 향기 속에 숨길 수 없는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은 태연하게 오셨소. 낭자, 오늘은 향기가 유난히 짙구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홍주는 현의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네,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곧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악사님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현을 유혹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의 반려자로 삼아 영원히 곁에 두겠다는 소유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현은 홍주의 말에 짐짓 놀란 척하며 내 눈을 뜨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세상 천지용한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눈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홍주는 현이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제게는 그런 힘이 있답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키면 저도 사람이 되고 악사님도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끝까지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현은 그녀의 차갑고 매끄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손을 빼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낭자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낭자의 노래를 위해 비파를 타겠소. 현의 대답에 홍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아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가올 보름달 밤에 현을 자신의 제물로 삼을지 아니면 반려로 삼을지에 대한 마지막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우 요괴의 본능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간을 먹어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속삭였지만 홍주는 현이 비파 소리가 주는 위안을 포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유물이 인간에게 무방비하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현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목덜미 급소를 내려다보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살기를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현은 홍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낭자, 곧 보름달이 뜬다고 들었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어? 내 고향에 전해 내려오는 진혼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죽은 이의 넋을 달래고 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오. 낭자의 목소리와 내 비파가 어우러진다면 천하의 명곡이 될 것이오. 현의 제안은 사실 홍주를 봉인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었지만 그는 이를 마을 잔치를 위한 특별한 곡으로 포장했습니다. 홍주는 진혼곡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으나 현이 자신을 위해 새로운 곡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동하여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악사님, 그날 밤 가장 붉고 큰 달이 뜰 거예요. 그 달빛 아래서 우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홍주의 눈빛이 붉게 번득였고 현은 그 눈빛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현은 밤새 비파의 조율을 다시 하며 비파줄 하나하나에 자신의 남은 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줄을 튕길 때마다 공명통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갇혀있던 용이 깨어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공기는 끈적하고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해를 가렸고 바람조차 불지 않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 주막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네. 다들 가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잔치가 될지도 모르니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짜 술과 고기를 준다는 말에 환호하며 주막으로 몰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홍주의 노래만을 갈구하는 광신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홍주는 보름날 아침부터 목욕제계를 하고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치마 저고리는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 붉은색은 마치 피로 물들인 듯 선명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의 방을 찾아와 비파를 메고 있는 그를 보며 오늘 밤 당신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왕비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현은 갓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비파는 준비되었어. 낭자의 목소리만 있으면 돼요. 현은 주막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 연주해야 할 진혼곡의 악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곡은 시작은 부드럽고 감미롭지만 갈수록 격렬해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악한 기운을 비파 속에 가두는 결계의 춤곡으로 변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연주를 시작하면 도중에 멈출 수 없으며 만약 연주자가 기운이 딸려 연주를 멈추게 되면 오히려 그 역사를 맞아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곡이었습니다. 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마지막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자 둥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은 평소의 은빛이 아니라 핏빛처럼 붉은 기운을 머금은 저걸 붉은 달이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주막마당을 비추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춤을 추는 유령들처럼 보였습니다. 홍주는 그 달빛을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왔고 그녀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요력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꼬리 9개가 그녀의 등 뒤에서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리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은 홍주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비파의 첫음을 튕겼습니다. 징 하는 묵직한 소리가 주막마당에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홍주는 현의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주막의 기왓장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현은 홍주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주막마당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가두는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노래를 부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퍼져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현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연주에만 몰두하고 있어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기분 탓일 거야. 오늘 밤 내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의 압력에 눌려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비파줄 위를 오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파의 울림통 안에서는 현이 미리 써놓은 붉은 부적들이 진동에 맞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비파의 소리 구멍을 통해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노래와 붉은 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의 절정 부분, 즉 자신의 요력을 폭발시켜 사람들의 정기를 한 번에 거두어 들이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홍주가 마지막 숨을 들이켜고 고음을 내지르려는 찰나, 현은 비파의 가장 굵은 줄을 강하게 뜯으며 곡의 흐름을 급격하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폭포수로 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홍주는 갑작스러운 반주의 변화에 당황하여 숨을 멈칫했고, 그 짧은 틈을 타 현의 비파 소리가 홍주의 목소리를 덮쳐 눌러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주는 그제야 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짓인가요? 박자가 틀렸잖아요. 홍주가 소리쳤지만 현은 대답하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이제 그의 비파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과 천둥 같은 굉음이 뒤섞인 전투의 함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며 홍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린 맹인의 눈이 아니었고 요물을 꿰뚫어 보는 퇴마사의 섯을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홍주는 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신, 앞이 보이는군요. 홍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놀라움,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은 비파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눈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흉측한 여우의 형상이 아주 잘 보인다오. 홍주, 아니 구미호여,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라. 현의 일갈과 함께 비파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파동이 홍주를 강타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고 눈꼬리가 찢어지며 등 뒤로 감추었던 9개의 꼬리가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감히 네 놈이 나를 속여? 내 사랑을 짓밟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오늘 밤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홍주의 절규는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포효였고 그 소리에 주막의 창호지 문들이 모조리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단상 위에 버티고 앉아 피 묻은 손으로 비파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주가 본색을 드러내자 주막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그녀가 내뿜는 서슬퍼런 요기는 거센 돌풍이 되어 마당에 있던 멍석과 술상들을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거나 기둥 뒤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붉은 보름달은 더욱 짙은 핏빛으로 타오르며 요물의 광기를 부추겼고 홍주의 등 뒤에서 뻗어나온 9개의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짐승의 털로 뒤덮인 흉측한 형상이 드러났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현을 향한 증오와 미련이 뒤섞인 채 슬프도록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은 몰아치는 요기의 폭풍 속에서도 태산처럼 굳건히 앉아 비파 연주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쉴 새 없이 별개의 음료를 쏟아냈습니다. 비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홍주의 꼬리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고 때로는 묵직한 망치처럼 요물의 가슴을 타격하여 그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소리를 만들고 있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오직 홍주의 눈만을 응시하며 대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도망치려 했으나 홍주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결계에 막혀 주막마당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젊은이들을 향해 모두 귀를 막고 엎드려라. 저 소리를 들으면 혼이 나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최 노인의 말에 따라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틀어막았는데 그들 위로 홍주의 괴성과 현의 비파 소리가 치열하게 공중전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파동은 실로 엄청나서 주막의 흙담이 무너져 내리고 장독대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습니다. 홍주는 자신의 힘을 억누르는 비파 소리에 격분하여 꼬리 하나를 채찍처럼 휘둘러 현이 앉아있는 단상을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 단상이 반으로 쪼개지며 무너져 내렸지만 현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작지 않은 순간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기이한 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비파의 줄을 강하게 뜯으며 파사연 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며 주문을 외쳤고 비파통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의 파동이 홍주의 꼬리를 강타하여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홍주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 소리조차 소름 끼치는 음파가 되어 현을 공격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내 사랑을 이따위로 갚느냐. 홍주는 인간의 언어와 짐승의 포효가 섞인 기괴한 목소리로 절규하며 입에서 시퍼런 도깨비불을 토해내 현을 향해 쏘아 보냈습니다. 그 불꽃은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맹렬하게 날아왔으나 현은 당황하지 않고 비파의 음을 급격하게 높여 고주파의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공기가 진동하자 날아오던 도깨비불이 현의 코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불똥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비파의 목을 잡고 일어서며 홍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현의 비파 소리는 이제 공격적인 리듬에서 벗어나 처럼 끈적하고 무거운 저음으로 바뀌어 홍주의 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마치 수천 근의 쇠사슬이 온몸을 감고 있는 듯 몸이 무거워져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봉인의 주수림을 깨닫고 발버둥쳤지만 비파 소리가 겹겹이 쌓일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져만 갔습니다. 현의 비파 뒷면에 적혀있던 붉은 부적 글씨들이 하나둘씩 공명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홍주를 향해 뻗어나가 그녀의 요력을 조금씩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홍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인간의 모습, 그것도 현이 가장 사랑했던 달빛 아래서 노래 부르던 그 가녀린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흉측했던 짐승의 털이 사라지고 눈물 고인 그윽한 눈동자가 현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멈추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게요. 우리 멀리 도망가서 단둘이 살아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달콤하여 듣는 이의 간장을 녹일 듯 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 목소리에 홀려 고개를 들 뻔할 정도였습니다. 현은 홍주의 그 모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짓이 아님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외로움과 갈망이 진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었고 그 고통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물아, 듣거라. 너의 사랑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너는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너와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네가 이 비파 속에 들어가 영원히 잠드는 것뿐이다. 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의 단호한 대답에 홍주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다시 본색을 드러내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현은 비파의 줄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찢어지고 문드러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으나 그는 고통을 초월한 경지에서 최후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홍곡의 마지막 장이자 요물을 가두는 봉인의 장이었습니다. 비파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자 주막마당의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홍주를 중심으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홍주는 회오리 바람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9개 꼬리가 사방으로 날뛰며 결계를 찢으려 했지만 현의 비파 소리는 강철보다 단단한 그물이 되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천년을 기다렸는데! 홍주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비파를 탔습니다. 마침내 현이 비파의 가장 굵은 현을 잡아당겨 끊어질 듯 팽팽하게 긴장시킨 순간 퉁 하는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비파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줄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영역이 화살처럼 홍주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비파줄이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한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홍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붉은 요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비파의 울림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현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음악이 나를 가두는군요. 당신의 소리 안에서라면 영원히 잠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홍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끊어진 줄이 늘어진 비파를 안고 홍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주의 육신은 점차 투명해지며 빛의 입자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 빛들은 소용돌이치며 비파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녀의 영혼이 비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비파는 잠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으며 본래의 나무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붉은 구름이 걷히고 빛빛이었던 달이 다시 맑고 은은한 은빛을 되찾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숨, 막히는 유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 안은 비파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으로 쓸어내렸는데 비파에서는 더 이상 나무의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주의 체온이 비파에 깃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은 비파의 귀를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웅웅거리는 미세한 울림 속에 홍주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파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공포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막마당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멍석은 찢어지고 술독은 깨져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두통과 무기력함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촌장은 황급히 현에게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보게, 괜찮은가? 그 여인은 아니, 그 요물은 어찌 된 것인가? 촌장의 물음에 현은 대답할 기운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이며 옆에 놓인 비파를 가리켰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현의 비파를 경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평범해 보이던 악기가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눈먼 악사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막마당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몹시 밝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무너진 담을 세우는 손길에는 활기가 넘쳤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칠성이도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는데 얼굴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현에게 다가와 큰 절을 올리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오. 자네가 살 운명이었던 게 그리고 그 여인도 자네를 진심으로 해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르네. 현의 말에 칠성은 의아해했지만 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홍주가 마지막 순간에 저항을 멈추고 스스로 비파 속으로 들어온 것은 어쩌면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비파줄이 하나 끊어진 악기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비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한 요물의 영혼과 사랑이 깃든 영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현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현은 밥술을 뜨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을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은인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현에게 이곳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떻겠나? 자네가 원한다면 집도 지어주고 밭도 내어줌세 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하며 박수를 쳤지만 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운명입니다. 게다가 이 비파 속에 든 영혼을 달래주려면 맑은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떠돌아야 합니다. 현의 말에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현은 식사를 마친 후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낡은 비파가 매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천년 묵은 요물의 영혼이 담긴 비파는 묵직했지만 현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현에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손을 흔들었고 어르신들은 그의 등 뒤에 대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현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묵었던 주막과 마을 전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기로 가득 차 죽어가던 마을이 이제는 생명력을 되찾아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비파줄은 다시 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홍주와의 약속이자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걷는 현의 등 뒤로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현은 비파를 톡톡 두드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오. 낭자, 내 당신의 노래가 되어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리다. 그러자 비파 안에서 웅 하는 작은 울림이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악사와 요물, 쫓는 자와 쫓기는 자였던 두 존재는 이제 하나의 악기를 통해 기묘한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은 머리 위로 높이 떠올랐고 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산길을 따라 함께 걸어갔습니다. 현이 마을을 떠난 뒤 첩첩산중 골짜기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홍주의 요기에 짓눌려 시들어가던 나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잎을 틔워 숲을 울창하게 만들었고 말라붙었던 우물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올라 마을의 식수를 넉넉히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건강한 혈색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어댔고 그 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덕분에 이웃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져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인심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엔 황금빛 나락이 출렁이는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어서 집집마다 곶간의 쌀가마니가 가득 차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수감사잔치를 열었는데 술과 떡이 풍성하고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 아래서 강강술래를 돌며 풍요를 즐겼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맹인 낙사, 현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겠나. 지금쯤 어디서 밥은 굶지 않고 다니시는지 하며 현의 안녕을 비는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현이 떠난 뒤로 그를 본받아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마을의 치안을 돌보며 제2의 현이 된 것처럼 마을을 지켰습니다. 칠성은 가끔 일을 하다가도 먼 산을 바라보며 현이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을 기특하게 여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칠성은 마을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현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마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현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발길 닿는 대로 유랑하며 세상의 온갖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나 번화한 장터보다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바닷가를 주로 찾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줄 하나가 끊어진 비파가 매여 있었는데 그는 그 비파를 보물처럼 아끼며 틈날 때마다 닦고 조율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떠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귀를 쫓는 퇴마사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노래하는
진정한 예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은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인적 드문 깊은 골짜기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천혜의 명당이었습니다. 골짜기 한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허물어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현은 그곳을 보자마자 마치 운명처럼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여기라면 홍주 낭자의 영혼도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차풀이 무성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은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산에서 약초와 버섯을 캐어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이 주는 만큼만 취하며 살아가니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벗삼아 비파를 연주했는데, 이제 그의 연주는 요물을 잡기 위한 살벌한 전투곡이 아니라 산짐승들을 재우고 숲의 정령들을 위로하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끊어진 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줄들로만 연주했지만 그 소리는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현이 비파를 연주할 때면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씩 초가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토끼와 노루가 마당까지 내려와 귀를 쫑긋 세우고 부엉이와 소쩍새가 지붕 위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맹수들조차 발톱을 감추고 얌전하게 엎드려 비파 소리를 감상했으니 현의 오두막은 짐승과 인간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살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파 속에 잠든 홍주에게 말을 걸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보시오, 낭자. 당신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소. 현은 비파 속에 깃든 홍주의 영혼과도 끊임없이 교감했습니다. 때로는 비파가 스스로 웅웅거리며 진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속에 홍주가 나타나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홍주는 피를 갈구하는 요물이 아니라 현의 음악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은 홍주를 위해 매일 밤 새로운 곡을 지어 들려주었고, 그 곡조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파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오두막 주변에는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홍주의 영혼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현은 방 안에 앉아 빗소리와 비파 소리를 섞어 연주하곤 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툭, 툭 하고 박자를 맞추면 현의 비파는 징, 징 하고 화음을 넣었습니다. 자연이 연주하고 인간이 화답하는 그 합주는 세상 그 어떤 명곡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현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세상의 번뇌를 느끼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들까지 모두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현재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현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말린 곶감과 따뜻한 찬물을 준비하여 찻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차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현은 비파를 무릎에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춥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산하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풍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구려. 낭자도 보고 있어. 현이 허공에 대고 묻자 비파줄이 미세하게 떨리며 핑 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현은 미소를 지으며 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의 곡은 서랴 눈 내리는 밤라는 제목의 즉흥곡이었습니다. 눈송이가 내려앉는 듯한 가볍고 경쾌한 선율로 시작하여 깊은 겨울잠에 든 대지를 어루만지는 듯한 포근하고 장중한 선율로 이어지는 곡이었습니다. 현의 손가락은 나비처럼 춤을 추었고 비파 소리는 눈발을 타고 밤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현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파의 울림통에서 피어오른 붉은 아지랑이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홍주의 모습으로 변해 현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의 요염하고 위험한 모습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에는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홍주는 현의 연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 달빛 아래서 펼쳐지는 악사와 귀신의 춤사위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현은 연주를 멈추지 않고 홍주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두 영혼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홍주의 춤은 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었고 현의 연주는 홍주의 영혼을 사매고 있던 업보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소리와 몸짓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들의 합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닭이 멀리서 울고 동이 터오자 홍주의 형상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붉은 빛이 되어 비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은 연주를 멈추고 비파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낭자, 덕분에 외롭지 않은 밤이었소. 현은 눈가에 고인 이슬 같은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깨끗해졌고 현의 마음 또한 간 내린 눈처럼 순백으로 정화되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현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세상에는 아직 그의 비파 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두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넉넉히 남겨두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현은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가볼까? 오늘은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구나. 현은 바람이 이끄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현을 잊지 않고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눈먼 악사가 비파 한번 튕기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핀다더라.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더라. 현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신비감이 더해져 그는 어느새 비파 신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은 그런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이름 없는 악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파 속에 든 홍주와 함께 세상의 슬픔을 노래로 씻어내며 영원히 유랑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은 낯선 마을의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고단한 하루를 술잔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현은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고 비파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아주 먼 옛날, 붉은 달이 뜨던 밤에 있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파주를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잔해졌지만 그 깊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 듣는 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현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비파 소리에 녹아내리며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든 것입니다. 현은 사람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의 콕이 터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의 개조차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 현은 비로소 연주를 멈추고 비파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는 고요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은 찻잔에 남은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리도 고요하니 참으로 좋구나. 현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비파를 머리맡에 두고 눈을 감자 비파 속에서 홍주의 자장가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요물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의 얼굴에는 세상사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현의 꿈속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끊어진 비파를 맨 눈먼 악사가 당신의 꿈속을 찾아가 자장가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만약 꿈속에서 구슬픈 비파 소리가 들리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도 잠들고 물도 잠들고 바람도 잠든 이 시간 부디 모든 근심 걱정 잊으시고 악사의 비파 소리를 베개 삼아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